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이하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면 신기하다 싶겠지요.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파헤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가 붓으로 적은 글과 인도의 수행자가 명상 속에서 본 환상과 서양의 철학자가 기록해둔 문장과 중국의 도사가 남긴 예언이 마치 하나의 설계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가리키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한반도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4살 송영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시는 습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공기가 묘하게 비슷하다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조용한 긴장감 말입니다. 송영복 어르신의 느낌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나선형으로 돌아갑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순환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기록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이 시대가 특별한지, 왜 이 땅이 특별한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살피고 땅의 기운을 짚고 세상의 흐름을 가늠하려 했습니다. 그 노력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수행자들도, 중국의 도사들도, 저 먼 유럽의 현인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땅의 가장 오래된 예언서부터 시작합니다. 격암유록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남사고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예언서입니다. 남사고는 천문과 지리, 역학에 모두 통달한 인물로 당대에 이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한자로 된 시구와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마치 비밀 편지처럼 숨겨진 뜻을 하나하나 풀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비밀 편지를 해독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 오래된 글에 새로운 의미가 하나씩 드러나곤 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니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격암유록에는 을사년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간지로 따지면 을사년은 6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년마다 한반도에는 기이하리만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을사년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신종호흡기 질환이 온 나라를 긴장시켰고 사회적으로도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을사년은 1955년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격동의 해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 을사년이 있습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이 맺어진 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으신 가장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그 을사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격암유록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을사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달력의 한 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특별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만나는 해,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해, 그것이 을사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동양 역학에서 을은 나무의 기운을 품고 있고 사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활활 타오릅니다. 기존의 것이 타서 재가 되고 그 재에서 새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산불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새풀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을사년의 변화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는 이런 맥락의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뿌리째 뒤집힌다. 하지만 그 혼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격암유록이 혼란만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따라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위기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너머의 빛까지 미리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격암유록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대목 중 하나는 해도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진인, 참된 사람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특정한 한 인물로 보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흐름이 바다 너머에서 들어온다는 상징으로 봅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이 진인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다라는 표현이 물리적 바다가 아니라 고난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갈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격암유록은 혼란의 끝에 반드시 이끄는 힘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하나의 흐름이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오래된 메시지가 새삼 귀에 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격암유록은 조선시대에 쓰인 책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수백 년 뒤의 일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동양의 역학은 시간을 직선이 아닌 순환으로 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세상의 흐름도 일정한 순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순환의 법칙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다음 순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올 가을에 단풍이 들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아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순환 법칙을 깊이 꿰뚫었기에 다음 순환의 모습을 기록해 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을사년마다 한반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역사적 기록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가 바로 그 다음 을사년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늘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배고픔을 이겨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은 드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을사년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오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감유록이 전하는 이야기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감유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땅의 또 다른 예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교감유록보다 더 오래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예언서입니다.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정감록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은 십승지입니다. 큰 난리가 닥쳤을 때 안전하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10곳의 땅을 뜻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 십승지를 실제 지리적 장소로 이해하셨습니다. 주로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혼란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들이 꼽혔습니다. 풍기, 영월, 무주, 공주, 부근 등 이름난 곳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 10곳의 땅 가운데 한 곳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감록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십승지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피난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바로 그것이 진짜 십승지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그 두 가지 뜻을 모두 담아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피난처 말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기대는 대상이 땅에서 사람으로 다시 마음가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71살 최인순 어르신은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바닷가를 산책하시면서 파도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다고요.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든 그 새벽 바닷가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시면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것을 자기만의 십승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십니다. 정감록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에 변혁이 찾아온다는 기록입니다. 얼핏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천문학과 역학을 함께 공부해온 이들은 이것이 실제 천체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두 행성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아주 가까이 만나는 현상은
약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특별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는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역학에서는 이 두 행성의 만남이 세상의 큰 흐름을 바꾸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목성은 확장과 성장을 상징하고 토성은 제한과 구조를 상징합니다. 이 두 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때 기존의 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하늘을 맨눈으로 올려다보며 별들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 움직임과 세상사의 변화를 연결지어 기록해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이런 옛 지혜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의 통찰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경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격암유록과 정감록, 이 두 예언서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을 4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온다. 둘째, 그 변화는 두렵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질서가 기다리고 있다. 셋째, 하늘의 움직임이 그 변화의 시계를 알려준다. 이것이 우리 땅의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오래된 목소리가 우리 땅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먼저 주역입니다. 주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가장 오래된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주역을 깊이 공부하셨고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할 때 주역의 가르침을 참고했습니다. 주역에는 64개의 궤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산과 바람 같은 자연의 힘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세상의 흐름을 읽는 체계입니다. 주역을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의 시기를 혁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혁이라는 글자는 가죽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옛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씌운다, 즉 완전한 변혁을 뜻합니다. 혁궤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때가 되면 바꾸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나 바꿈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너무 이르면 화를 부르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잃는다. 바로 그 적절한 때를 읽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변화의 시기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겨우 익힌 것이 벌써 옛날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손주들이 쓰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혁궤가 말하는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아는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이 오듯 지금의 혼란도 반드시 새로운 질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역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추배도입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예언서입니다. 총 60개의 그림과 시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의 큰 변화를 순서대로 예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추배도에도 동방의
작은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보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추베도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고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추베도 역시 일정한 시기에 동방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난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격암유록이 을사년의 변혁을 말하고 정감록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를 말하고 주역이 혁계의 시기를 말하고 추베도가 동방의 새 기운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쓰인 기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행 전통입니다.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명상을 통해 시간 너머를 본다고 전해지는 수행자들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오래된 경전에는 동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새로운 문명의 빛도 동쪽에서 시작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한반도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동양 전체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된다는 맥락에서 우리 땅이 그 일부에 포함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의 수행자들 가운데 한반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상 중에 한반도가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본 장면이 우리 격암유록과 정감록의 기록과 묘하게 겹친다는 점입니다. 서로 읽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같은 원본을 서로 다른 언어로 옮겨 놓은 것처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한 발 물러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질문에 먼저 답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유독 이 작은 반도가 이토록 많은 예언의 중심에 놓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관점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풍수지리의 관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의 기운을 읽는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풍수에서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기운이 동쪽 끝에서 응축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용의 머리처럼 대륙에서 뻗어나온 산맥이 백두대간이 되어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고 그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 생명을 품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이런 지형은 기운이 모이고 쌓이는 곳,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곳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풍수라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해석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기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의 관점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 시련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강인함과 회복력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선 민족, 그런 민족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큰 운명과 연결되는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쉽다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한 세대 안에 해낸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니까 예언가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관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 정, 그리고 효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한은 오랜 고난을 견디며 쌓인 깊은 감정이고,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며, 효는 세대를 잇는 존경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신적 유산이야말로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세계의 예언 전통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바로 이 미완의 이야기에 이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살 강복동 어르신은 전쟁 때 고향을 잃고 남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어르신은 80이 넘은 지금도 매년 설날이면 북쪽을 향해 절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 계실 형님을 위해서라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세상이 바뀐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 땅의 예언들이 통일과 화합을 말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불안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마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도 발 아래 논밭을 부지런히 가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터득해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문을 품으십니다. 잠깐 그 질문들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언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통찰 때문입니다. 교감유록이 말하는 변혁의 경고, 정감록이 말하는 마음의 준비, 후천개벽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 이런 메시지들은 예언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정말 특별한 시기인가요?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기술의 변화, 기후의 변화, 정치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례 없이 빠른 변동의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가 특별하다는 것은 예언과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5가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단단히 하고 변화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 이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준비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양에서도 동방에 대한 예언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약 100년 전 유럽의 한 신비주의 철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일어난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끈다. 그 기록이 남겨질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점점 더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유럽에서도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를 내다본다고 알려진 여성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방의 한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 역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동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해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째서 똑같이 같은 시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어떤 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맞은 예언만을 기억하고 빗나간 예언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전통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 귀에 유독 크게 들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후천개벽입니다.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동양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선천과 후천입니다. 선천은 지금까지의 시대를 뜻합니다. 경쟁과 갈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후천은 그 다음에 올 새로운 시대를 뜻합니다. 조화와 상생,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개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천개벽 사상은 우리 땅에서 특별히 깊이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150여 년 전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은 이 땅에 후천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바로 후천개벽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동학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실천적 사상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늘같이 존귀하다는 이 가르침은 수백 년간 굳어져 있던 사회의 질서를 뿌리째 흔든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3.1 독립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 후천개벽의 정신이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도 산업화도 우리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도 넓게 보면 이 땅의 오래된 정신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꽃을 피우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천개벽 사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낡은 세상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후천개벽과 다른 나라의 종말론적 예언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서양의 일부 예언 전통은 세상의 끝을 말하지만 우리 땅의 후천개벽은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탈바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격암유록이 말하는 을사년의 변혁, 정감록이 말하는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주역이 말하는 혁괴의 시기, 인도 수행자들이 본 한반도의 전환, 서양 예언가들이 가리킨 동방의 빛, 주베도가 기록한 동방의 새 기운, 그리고 우리 땅의 후천개벽 사상,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강물로 합류하듯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모든 예언과 전통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만큼은 분명합니다. 큰 변화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예언 전통이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전해온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예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니까요.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2살 전직 중학교 교사 한정임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정임 어르신은 3년 전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참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정치는 날마다 싸우고 물가는 오르고 손주들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민주화도 해냈으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주저앉을 우리가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정임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격암유록이든 정감록이든 후천개벽이든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변화를 건너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후천개벽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상이 왜 유독 우리 땅에서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학이 태어난 것은 150여 년 전 조선이 기울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강대국들이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가르침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을사년의 변혁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도약은 항상 가장 깊은 위기 뒤에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뒤에 해방이 왔고, 전쟁의 폐허 뒤에 산업화가 왔고, 독재의 억압 뒤에 민주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단련이 도약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주역의 혁괴가 말하는 것도 결국 같은 이치입니다. 혁괴에는 기일내부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날이 지났으니 비로소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일어나고 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도 어쩌면 아직 그 변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완성된 뒤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수선했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살 오정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감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감귤나무를 돌보면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겨울이 필요하다고요. 따뜻하기만 하면 나무가 쉬지를 못해서 오히려 열매가 부실해진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달콤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 원리가 세상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좀 힘들어도 이 시간이 다음 열매를 위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다고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감귤나무 한 그루에서 인생의 이치를 읽어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만이 가진 깊은 경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5가지 실천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보는 뉴스가 다르고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명절마다 조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분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69살 윤판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들과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반대라고 합니다. 한때는 그 문제로 크게 다투신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하고 아버지가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아들과 정치 이야기는 안 하기로 약속하셨답니다. 대신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맛집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안다고요.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둘 다 알고 있다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후천개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닌가 합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질 때 정치적 견해 같은 것은 사실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아래에 흐르는 가족의 정, 사람 사이의 연결,
이것이 진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토정 비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은 조선시대의 학자 이지함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책으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정 비결의 본래 정신은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늘의 뜻을 알되 사람의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떤 운을 내리든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격암유록이든 정감록이든 어떤 예언이든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늘의 흐름을 알되 사람의 할 일을 다하라. 변화를 읽되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 조상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준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예언들의 메시지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첫째, 마음의 십승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 정감록의 십승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마음의 피난처입니다. 큰 변화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반대로 가장 오래 버티는 것은 중심이 잡힌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명상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십승지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시는 68살 박순남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시면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산 아래 보이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건강하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것을 시작한 뒤로 밤에 잠도 잘 오고 걱정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십승지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과의 연결을 다시 잇는 일입니다. 예언서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의 분열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어버린 시대, 우리 세대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망설여지는 마음, 형제자매와 오래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명절이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마음. 우리 세대에게 가족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 마음에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사이의 작은 관계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분열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바쁜 자녀에게 부담 없이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분열의 물결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0살 김태수 어르신은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분과 올 봄에 다시 만나셨다고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서로 말을 끊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싶어서 먼저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기를 드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요. 하지만 막상 통화를 시작하니까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이야기,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정치적 견해는 여전히 다르지만 그것보다 피부치의 정이 더 깊다는 것을 다시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확실한 다리입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여러 예언서들이 경제의 혼란을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런저런 투자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나 큰 빚을 지는 일을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려한 기회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절약의 미덕이 지금처럼 빛나는 때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일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경제의 큰 파도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 후의 가난, 외환 위기,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건너온 경험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믿으세요.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앞번저입니다. 넷째,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역의 혁궤가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다릅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5살 이명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만 하시는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손녀가 영상통화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 뒤부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이 영 어색하셨다고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셨답니다. 지금은 매주 영상 통화를 하시고 요리 영상도 보시고 건강 정보도 직접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이 경험이 사실은 큰 변화를 대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내디디면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각자가 작은 빛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 예언 전통에서 혼란의 끝에 빛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격암 유록의 해돋이인 인도 수행자들이 본 빛의 존재, 서양 예언가들이 말한 동방의 빛. 이 빛을 단 한 사람의 영웅으로만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는 작은 친절이 되고 어려운 이에게는 진심 어린 손길이 되는 것. 이런 작은 빛들이 모이면 결국 세상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후천개벽 사상의 핵심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내가 먼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그 빛은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파주의 송영복 어르신도, 속초의 최인순 어르신도, 영주의 박순남 어르신도, 공주의 김태수 어르신도, 순천의 이명숙 어르신도, 안산의 한정임 어르신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정말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은 과학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예언들이 맞든 틀리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우리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경제적으로 단단히 준비하는 것, 변화를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 이것들은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지혜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세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고 자식들을 가르쳐 세계 무대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이니까 다가올 변화도 반드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예언 전통에서 빛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격압유록의 해돋이인 인도 수행자들이 본 빛의 형상, 서양 전통에서 말하는 동방의 빛, 이 빛의 존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빛의 존재가 결코 완벽한 영웅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존재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야말로 누군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역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수많은 시련이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내일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빛의 존재는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총합인지도 모릅니다. 촛불 하나만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만 개의 촛불이 모이면 밤도 낮처럼 밝아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촛불이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 말하는 빛의 실체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살 정혜윤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5년 전 사업이 실패하셔서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집도 가게도 자존심도 다 잃었다고요. 그때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동네 경로당에서 혼자 밥을 못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드리기 시작하셨다고요. 내가 힘든데 남을 돌볼 형편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으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 어르신의 고마워하시는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이 치유되더랍니다. 지금은 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가져다 드리고 계십니다. 사업은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일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내 진짜 삶을 시작하게 해준 계기였다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을사년의 변혁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닐까 합니다. 겉으로는 파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게 되는 과정,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돌이켜보면 가장 큰 성장의 시기였던 적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가난이 절약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전쟁의 아픔이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고 자식을 키우며 흘린 땀이 나중에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 삶이 직접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을 한 번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오래된 예언들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격암유록은 을사년의 변혁과 그 끝에 오는 새 질서를 말했습니다. 을사년마다 한반도에 찾아왔던 큰 변화의 역사, 1905년의 을사조약부터 가장 최근의 을사년까지 그 패턴이 뚜렷하게 이어져 온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감록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에 찾아올 변화와 십승지라는 마음의 피난처를 말했습니다. 주역은 때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혁괴의 지혜를 전했고 변화를 아는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중국의 추배도는 동방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난다고 기록했고 인도의 수행 전통은 한반도가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양의 예언가들도 동방의 특별한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후천개벽 사상은 낡은 것이 무너질 때야말로 새 것을 심을 때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큰 변화가 온다. 그 변화는 두렵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정감록의 십승지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둘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셋째,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 넷째, 주역의 혁괴처럼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것. 다섯째, 후천개벽의 정신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 파주의 송영복 어르신, 속초의 최인순 어르신, 영주의 박순남 어르신, 공주의 김태수 어르신, 부산의 강복동 어르신, 진주의 윤판석 어르신, 순천의 이명숙 어르신, 제주의 오정란 어르신,
인천의 정혜윤 어르신, 안산의 한정임 어르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만나뵌 이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작은 빛을 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걱정스러운 이야기뿐이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세상 어떤 세대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고 자식들을 가르쳐 세계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니까 다가올 변화도 반드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감귤나무가 겨울을 견뎌야 열매를 맺듯 우리도 이 시간을 견뎌내면 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진통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한 마음으로 건너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언의 진위를 떠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조용한 시간, 이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미래가 어떤 예언보다 확실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들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걸어갑시다.